아빠가 경찰차에 태워지던 날을 저는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그날은 비가 오지도 않았고 특별히 추운 날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장면만 떠올리면 아직도 손이 차가워져요. 저는 학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집 앞에 경찰차가 서 있었고 아빠는 수갑을 찬 채로 차에 타고 계셨어요. 엄마가 저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서연아, 집에 들어가 있어. 나오지 마. 저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아빠가 왜 경찰차에 타는지, 왜 손에 채가 채워져 있는지. 그날 밤, 엄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방문 틈으로 엄마를 봤어요. 그리고 엄마가 전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준호야, 나 어떡하지? 도연이가. 그때는 몰랐어요. 그 준호라는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그 사람이 5개월 뒤에 우리 집 안방에서 자게 될 거라는 걸. 아빠, 김도연은 회사 회식이 끝난 뒤 동료들과 노래방에 들렀다가 그 건물 화장실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체포됐습니다. 술에 취해 있지도 않았고 싸움을 한 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아빠는 피범벅이 된 채로 사람을 살리려고 소리를 질렀다고 했습니다. 사람 좀 불러주세요.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그 말을 했다는 이유로 아빠는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게 제가 마지막으로 본 아빠의 뒷모습이었어요. 아빠가 구속되고 집안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화벨이 울리면 엄마는 한숨부터 쉬었고 무가 현관 초인종을 누르면 저는 괜히 숨이 막혔어요. 그리고 정확히 5달 후 엄마는 남자를 데리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서연아, 인사해. 이준호 씨야. 이준호. 깔끔한 셔츠, 말끔한 구두. 동네에서는 괜찮은 사람으로 통하는 남자였어요. 엄마는 그날 저녁 밥상에서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너한테는 아빠 같은 사람이 필요하잖아. 저는 밥숟가락을 든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그 다음 말을 더 자연스럽게 덧붙였어요. 너 아빠는 사람 죽인 범죄자야. 이제 그 사람 얘기는 우리 집에서 꺼내지도 마. 그 말이 제 귀에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이 집에는 이제 내 아빠가 없다. 그날 밤 저는 방문을 닫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울었습니다. 13살이었어요. 아빠가 죄인이 됐다는 것도 집에 모르는 남자가 들어왔다는 것도 무서웠지만 더 무서웠던 건 엄마의 눈빛이었습니다. 아빠 얘기를 할 때마다 엄마는 꼭 이런 표정을 지었거든요. 그 얘기 꺼내지 마.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고 그냥 지워버리려는 얼굴이었어요. 며칠 뒤 이준호는 식탁에서 저를 가만히 보다가 말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빨리 크는지 모르겠네. 저는 밥을 씹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그 시선이 너무 오래 머물러 있었거든요. 엄마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이, 다정해서 그래. 그날 밤 이준호는 제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제 손목을 꽉 잡았어요. 어른들 일에 쓸데없는 말 하지 마. 소나기 힘이 생각보다 셌습니다. 말 많은 애들은 다 문제 생기더라. 문이 닫히고 나서야 저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손목에는 분명하게 멍이 남아 있었지만 저는 그 사실을 엄마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엄마는 아빠의 말을 믿지 않았고 그 다음은 제 차례라는 걸 저는 본능적으로 느꼈으니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남자가 우리 집에 들어온 날이 아빠 인생이 끝난 날이 아니라 엄마의 선택이 모든 걸 무너뜨린 시작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 선택의 대가를 가장 먼저 치른 사람이 13살짜리 딸이었다는 것도요. 사람이 집에서 숨을 쉬는 방법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알잖아요. 언제 문을 닫아야 하는지, 언제 말을 삼켜야 하는지, 어느 순간 눈을 피해야 하는지. 그해 겨울, 저는 아주 빠르게 그걸 배웠습니다. 이준호가 집에 들어온 뒤
집 안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소리가 줄어들었습니다. TV 볼륨도, 엄마의 통화 목소리도, 제 발걸음 소리도, 마치 누군가 항상 듣고 있는 것처럼. 그게 기분 탓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건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퇴근한 엄마가 말했어요. 서연아, 집에 강아지도 없는데 이거 하나 달아두자. 엄마 손에는 작은 카메라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요즘 세상 흉흉하잖아. 도둑도 많고. 그날 밤, 거실 한쪽에 반려동물용 CCTV가 설치됐어요. 빨간 불이 깜빡깜빡거렸습니다. 이준호는 그 불을 보며 말했어요. 이제 집도 좀 안전해졌네. 저는 그 말이 왜 이렇게 무서웠는지 그때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카메라는 하나 더 늘었습니다. 이번엔 제 방 앞 복도였어요. 엄마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너 혼자 있을 때 무슨 일 생기면 어쩌니? 그 말이 끝나자마자 이준호가 덧붙였습니다. 요즘 애들 사고 치는 경우도 많잖아. 그날부터 저는 방문을 닫지 못했습니다. 문을 닫으면 엄마가 물었거든요. 왜 문 닫았어? 휴대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밤 10시가 되면 이준호가 손을 내밀었어요. 폰 줘. 이유는 늘 같았습니다. 학생은 일찍 자야지. 그렇게 가져간 휴대폰은 이준호의 침대 옆 충전기에 꽂혔습니다. 엄마는 그걸 보면서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이렇게 말했죠. 내가 좀 협조해야 집이 편해져. 학교에서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불러 앉히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서연아, 요즘 집에서 괜찮니? 그 질문이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무 말도 한 적이 없었거든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엄마가 먼저 학교에 전화를 했다는 걸. 아이 아빠가 큰 사건을 일으켜서요. 요즘 정서적으로 불안해요. 그 말 한마디로 저는 이미 문제가 있는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정말 아무렇지 않게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간고사 끝나고 집에 돌아온 날이었어요. 엄마는 제 가방에서 학교에서 나눠준 서류를 꺼내보더니 말했습니다. 아, 맞다. 그리고 아주 태연하게 덧붙였어요. 생활기록부 보호자 이준호 씨로 바꿔놨어. 저는 그 말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요? 엄마는 귀찮다는 듯 말했어요. 아빠, 없잖아. 법적으로 보호자 필요하니까. 그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그럼, 우리 아빠는요? 엄마는 그 질문을 아주 불편해했습니다. 또 그 얘기야?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사람은 이제 내 아빠 아니야. 그날 제 이름 옆에서 아빠의 자리가 지워졌습니다. 종이 한 장에서 사람 하나가 사라지는 데는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더군요. 그날 밤 이준호는 제 방에 들어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한참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됐으니까.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서로 비밀 같은 건 없어야지. 그 말과 함께 그는 제 침대 가장자리에 손을 올렸습니다. 너도 나한테 솔직해져야 돼. 저는 화장실로 도망쳤습니다. 문을 잠그고 변기 위에 앉아서 이를 꽉 물고 울었어요. 밖에서는 이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그래? 나쁜 의도 없어. 엄마의 목소리도 곧 이어졌어요. 서연아, 또 예민해진 거야?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는 제 편이 없다는 걸. 그리고 그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저는 조용해져야 했습니다. 말을 줄이고 표정을 숨기고 숨 쉬는 소리까지 조심하면서. 하지만 이준호가 모른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 가장 조용해진 사람이 사실은 가장 많은 걸 보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침묵이 곧 그의 목을 조를 줄이 될 거라는 걸. 사람이 비밀을 하나 가지게 되면 그 비밀이 사람을 키우기도 하고 망가뜨리기도 하더라고요. 그해 저는 망가지지 않기 위해 비밀을 키웠습니다. 집에서 아빠 이름은
금기어가 됐습니다. TV 뉴스에서 비슷한 사건이 나와도 엄마는 채널을 돌렸고 이준호는 꼭 한마디를 얹었어요. 저런 사람들 때문에 가족이 망가지는 거야. 그 말이 나올 때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들키면 안 됐거든요. 제가 아직도 아빠를 생각하고 있다는 걸. 처음엔 아빠에게 편지를 쓸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럴 용기가 없었어요. 혹시나 아빠가 정말 범인이면 어쩌나. 혹시 제가 믿고 싶어서 믿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밤마다 머릿속을 떠다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교복 주머니에서 아빠가 쓰던 볼펜이 나왔습니다. 회사 로고가 찍힌 아빠가 늘 주머니에 꽂고 다니던 그 펜. 그걸 손에 쥐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래서 그날 밤 처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아빠, 나 서연이야. 잘 지내고 있어? 종이를 몇 번이나 구겼다 펴다 하면서 한 문장 쓰는데 1시간을 썼습니다. 혹시 이 편지가 아빠를 더 힘들게 할까봐. 결국 편지는 친구 지민이 집에서 몰래 붙였어요. 엄마는 우리가 그냥 숙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공공도서관 컴퓨터에서 아빠의 답장을 읽었습니다. 교도소 이메일이었어요. 서연아, 내가 잘 지낸다는 말만으로도 아빠는 버틸 수 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빠는 사람을 죽인 사람이 아니라고. 그날부터 저는 이중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집에서는 아무 말 안 하는 아이, 학교에서는 평범한 중학생, 그리고 도서관에서는 아빠의 딸. 아빠는 자기 얘기를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일상을 묻고, 날씨를 묻고, 밥은 잘 먹는지 물었어요. 마치 모든 게 정상인 것처럼. 그게 더 슬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빠의 메일 맨 끝에 처음 보는 문장이 하나 붙어 있었어요. 아주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서연아, 혹시 집 다락방에 있는 보일러실 라디에이터 뒤를 본 적 있니?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아빠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그 메일을 읽은 날 마침 엄마가 말했어요. 오늘 저녁에 이준호 씨랑 외식할 거야. 그 말이 이상하게 귀에 남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손전등을 들고 다락으로 올라갔어요. 발소리가 날까봐 양말도 벗었습니다. 다락은 항상 먼지 냄새가 났고 아빠 물건들이 그대로 쌓여 있었어요. 이준호는 그 공간엔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빠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니까. 보일러실 안쪽, 라디에이터 뒤, 손을 넣자 차가운 벽에 무언가 걸렸습니다. 꺼내보니 방수 비닐에 쌓인 수첩 하나였어요. 수첩을 여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아빠의 글씨였어요. 정확히 아빠의 글씨. 미정이 요즘 이상하다. 이준호라는 남자. 노래방 근처에서 자주 본다. 내 회식 날짜. 퇴근 시간까지 너무 잘한다. 그날도 왜 그가 먼저 그 화장실에 있었을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순간 아래에서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엄마의 구두 소리, 그리고 이준호의 발걸음. 저는 수첩을 급히 비닐에 다시 싸서 품에 넣었습니다. 다락문을 닫는 순간 이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뭐해? 다락문이 열렸습니다. 이준호가 아래에서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뭐 찾고 있었어? 저는 목이 바짝 말라서 겨우 말했습니다. 어릴 때 인형이요. 이준호는 아무 말 없이 다락 안을 훑어봤습니다. 먼지, 움직인 상자, 라디에이터 근처. 그리고 저를 다시 봤어요. 찾았어? 아니요. 한참을 서로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 시간은 아주 길었어요. 그날 밤 저는 수첩을 베개 속에 숨겼습니다.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눈을 감을 수가 없었어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아빠를 이렇게 만든 거라면.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라 계획이라는 걸. 그날 저는 비밀을 하나 더 가지게 됐습니다. 아빠의 비밀이자 이준호의 약점. 그리고 그 비밀을 절대 집 안에 그대로 둘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됐죠. 그래서 다음 날 아침 저는 학교 컴퓨터실로 향했습니다. 그게 이 모든 걸 뒤집는 시작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지만요. 그날 이후로 저는 집에 있는 시간이 점점 더 무서워졌습니다. 집은 원래 숨을 쉬는 곳이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집은 숨을 참고 살아야 하는 곳이 됐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집을 나왔습니다. 이준호는 아직 자고 있었고, 엄마는 부엌에서 아무 일 없다는 얼굴로 밥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 일찍 가네? 시험 기간이라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신발을 신었습니다. 품 안에는 그 수첩이 있었어요. 심장이 가방 안에서 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고 곧장 컴퓨터실로 갔어요. 아침 자습 시간. 아무도 없는 컴퓨터실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컴퓨터 전원을 켜고 손을 떨며 수첩을 꺼냈어요. 아빠의 글씨를 한 장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혹시나 플래시 소리가 날까봐 숨도 제대로 못 쉬면서요. 사진을 찍으면서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됐습니다. 아빠는 그날을 미리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이준호, 나를 계속 지켜본다. 그날 회식이 끝나면 꼭 그 근처에 있다. 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의심받을 사람은 나다. 이건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가짜 이름으로 만든 클라우드 계정에 사진을 하나씩 올렸어요. 업로드 바가 천천히 차오르는 동안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문이 열릴까봐, 누가 들어올까봐. 마지막 사진이 올라가는 걸 보고 저는 휴대폰에서 사진을 전부 삭제했습니다. 2번, 3번 확인했어요. 그날 수업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칠판에 뭐가 적혔는지, 선생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 머릿속에는 딱 한 생각뿐이었어요. 집에 가기 싫다. 하지만 집에 가야 했습니다. 그 집이 지금의 전부였으니까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방의 냄새. 저는 제 방문 앞에 서서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제 방은 완전히 뒤집혀 있었습니다. 옷장문은 열려 있었고, 서랍은 전부 쏟아졌고, 책들은 바닥에 흩어져 있었어요. 침대 매트리스는 뒤집혀 있었고, 베개는 찢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대 한가운데에 이준호가 앉아 있었어요. 왔어? 그 목소리는 너무 평온해서 더 무서웠습니다. 뭐 좀 찾다가 방이 좀 어질러졌네. 저는 가방끈을 놓지 못했어요. 그거 어디 숨겼어? 그 한마디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준호는 천천히 일어나 제 쪽으로 다가왔어요. 다락에서 뭘 봤잖아. 그는 제 어깨를 세게 잡았습니다. 나 바보 아닌 거 알잖아. 어깨가 아팠지만 소리를 낼 수 없었어요. 그때 현관에서 엄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아? 이준호는 순식간에 손을 놨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방 정리 좀 해주고 있었어요. 엄마는 엉망이 된 방을 보고도 한숨만 쉬었어요. 그러게 평소에 좀 치우지.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자지 못했어요. 복도에서 CCTV 불빛이 깜빡일 때마다 눈을 떴습니다. 새벽 2시쯤 문득문 앞에 그림자가 섰어요. 문틈 사이로 이준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서 있었어요. 몇 분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엄마는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준호 씨가 그러는데 요즘 내가 좀 이상하대. 저는 숟가락을 들고 굳어버렸어요. 학교 끝나면 바로 집으로 와. 학원도 당분간 쉬고. 그 말은 명령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이준호는 이미 저를 가둔 상태라는 걸. 집 안에서
학교에서, 엄마의 말 속에서. 하지만 그가 놓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가 제 방을 완전히 뒤집는 동안에도 이미 그 수첩은 그 집을 떠났다는 사실. 그리고 그날 이후 이준호는 저를 더 세게 조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도 느꼈거든요. 이 게임에서 처음으로 자기가 불리해졌다는 걸. 어른이 많다고 아이를 지켜주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때 저는 어른들 사이에 있었지만 실제로 제 편인 어른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딱 한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이준호가 제 방을 뒤집은 다음 날부터 저는 혼자 움직일 수 없게 됐어요. 학교 갈 때도 집에 올 때도 항상 이준호가 차로 데려다 줬습니다. 차 안은 늘 조용했어요. 라디오 소리만 흐르고 이준호는 백미러로 저를 봤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하면 뭐라도 들킬 것 같았거든요. 그날 오후 저는 담임 선생님에게 불려갔습니다. 서연아, 너 보호자분이 상담 요청을 하셨어. 보호자. 그 단어가 제 귀에는 이상하게 들렸어요. 선생님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요즘 가정환경 변화가 커서 정서 관리가 필요하대. 이미 이준호는 저보다 먼저 모든 어른에게 이야기를 해둔 상태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더 늦기 전에 아빠를 아는 어른을 찾아야 한다고. 아빠 편이었던 사람. 아빠가 거짓말을 못한다는 걸 아는 사람.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최영수 아저씨. 아빠의 고등학교 친구. 현장 반장이었고 술도 잘 안 마시고 말보다 행동이 빠른 사람이었어요. 아빠가 늘 말했습니다. 영수는 사람 보는 눈이 있다. 문제는 연락할 방법이 없다는 거였어요. 휴대폰은 밤마다 압수됐고 통화 기록은 이준호가 확인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학교에서 배탈 난 척을 했습니다. 양호실에 가겠다고 하고 학교 앞 공중전화로 뛰어갔어요. 동전이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전화 연결음이 길게 울렸어요. 받지 않으면 다시 기회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아저씨, 저 서연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무슨 일 있지? 그 한 문장에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동네 도서관에서 만났어요. 아저씨는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살 빠졌네. 저는 수첩 사진과 클라우드 자료를 보여줬어요. 아저씨는 한 장 말없이 넘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사고가 아니다. 아저씨는 아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도연이는 싸움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이야. 문제 생길 짓을 애초에 안 하지. 그리고 그날 사건 이야기를 아저씨 시선으로 다시 꺼냈어요. 경찰도 이상했어. 너무 빨리 결론을 냈거든. 그날부터 아저씨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대신 어른으로서 먼저 노래방을 찾았어요. 그날 근무했던 아르바이트생을 정은지. 그녀는 처음엔 말을 아꼈습니다. 괜히 끼어들기 싫어요. 하지만 아저씨가 딱 한마디를 했어요. 아이 하나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 말에 은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남자 자주 왔어요. 아빠분 근무 시간도 너무 잘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노래방 관리 책임자 오상민을 만났어요. 상민은 한참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경찰이 가져간 건 메인홀 영상뿐이었어요. 복도 CCTV는 백업이 따로 있어요. 그 말에 아저씨의 얼굴이 굳었어요. 아직 남아 있습니까? 네. 아저씨는 그날 밤 저에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건 오래 걸릴 싸움이야. 그리고 내가 제일 위험해. 그 말이 이상하게도 위로처럼 들렸어요. 처음으로 어른이 제 상황을 제대로 보고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때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 CCTV가 진실을 보여주는 열쇠인 동시에 이준호가 선을 넘게 만드는 방아쇠가 될 거라는 걸. 그리고 그날 이후
그 남자는 더 이상 조용히 지켜보지 않습니다. 내게는 그 숫자가 사였습니다. 노래방 관리실은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벽에는 술값 적힌 종이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구석에는 오래된 컴퓨터 한 대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최영수 아저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서연아, 보기 싫으면 안 봐도 된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봐야 해요. 화면이 켜졌습니다. 날짜, 시간, 그리고 노래방 복도. 사람이 많지 않은 평범한 밤. 21시 47분. 화면 한쪽에서 이준호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익숙한 사람처럼. 저 사람이야. 아저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준호는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카메라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시간은 천천히 흘렀습니다. 21시 51분.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준호가 먼저 나왔습니다. 셔츠를 정리하며 주변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21시 52분. 아빠. 김도연이 화면에 들어왔습니다. 휴대폰을 보며 걷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21시 53분. 화장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아빠가 피범벅이 된 채 뛰쳐나왔습니다. 사람을 부르며 손을 흔들며 그 장면에서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저씨는 영상을 멈췄습니다. 서연아. 그리고 시간 표시를 가리켰습니다. 4분이다. 이준호가 혼자 있었던 시간. 아빠가 들어오기 전까지의 시간. 4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하기엔 너무 긴 시간. 나레이션 현재 그 4분 동안 아빠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 말은 곧 아빠가 범인이 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아저씨는 의자를 밀고 일어났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이건 기다린 거다. 그 말이 내 등골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날 이후 이준호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차 안에서는 라디오도 꺼두었습니다. 대신 나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엄마가 말했다. 서연아, 중요한 얘기 좀 하자. 식탁 위에는 봉투 하나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요즘 내 상태가 너무 안 좋아. 엄마는 서류를 내 쪽으로 밀었습니다. 지방에 있는 기숙형 대안학교야.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거긴 휴대폰도 안 되고 외부 연락도 제한된대. 엄마는 이준호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이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은 치료가 필요해.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는 바로 알았습니다. 나를 사라지게 만들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준호는 내 방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돼. 조용히 가느냐 아니면 더 힘들어지느냐.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너무 차분해서 더 무서웠습니다. 나레이션 현재 후킹하지만 이준호는 한 가지를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궁지에 몰리면 침묵하지 않는다는 걸. 그리고 다음 날 밤, 그 남자는 스스로 자기 죄를 입으로 말하게 됩니다. 그날 밤, 이준호는 이미 이긴 줄 알고 있었어요. 엄마는 저녁 늦게 마트에 간다고 했습니다. 이준호는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었고, 집에는 나 혼자 남았습니다. 나는 친구 지민의 휴대폰을 교복 주머니에서 꺼냈습니다. 이미 녹음 버튼은 켜져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집에 있을 때마다 녹음을 켜두고 있었거든요. 샤워기 물소리가 멈췄습니다. 욕실 문이 열리고 이준호가 수건을 두른 채 나왔습니다. 아직 안 잤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준호는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한 모금 마시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말을 꺼냈습니다. 너 대안학교 가기 싫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그의 방심을 불러왔습니다. 그럼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한번 들어볼래? 그는 웃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한테 이유가 있거든.
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말이야.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화장실에 칼을 놔뒀어. 원래는 도연이가 먼저 들어가게 만들 계획이었지. 나는 손이 떨렸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먼저 들어오더라. 눈치가 빠르더라고. 이준호는 마치 옛날 얘기하던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 계획이 조금 바뀌었을 뿐이야. 그는 손을 들어 공중에 무언가를 그리는 신용을 했습니다. 도연이는 딱 그 타이밍에 들어와 줬고 완벽했지. 나레이션 현재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자랑처럼 하고 있다는 걸. 사람 하나 인생 망가뜨리는 거 생각보다 쉽더라. 특히 믿을 사람 하나만 옆에 있으면. 그는 부엌 쪽을 흘끔 바라봤습니다. 내 엄마처럼.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우리 집이었어요? 이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웃었습니다. 도연이가 너무 착했거든. 의심을 안 해. 그리고 내 엄마는 외로웠고. 그때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열쇠 소리. 엄마였습니다. 이준호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아, 미정이 왔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이 얘긴 여기까지 하자. 그 순간 엄마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야? 엄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준호는 순간적으로 표정을 바꿨습니다. 아니야. 애한테 훈계 좀 했어. 엄마는 나를 봤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민의 휴대폰을 엄마에게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거 들어봐. 엄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준호의 목소리가 거실에 그대로 흘러나왔습니다. 사람 하나 인생 망가뜨리는 거 생각보다 쉽더라. 도연이는 딱 그 타이밍에 들어와 줬고 엄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휴대폰을 떨군 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준호는 뒤늦게 상황을 깨달았습니다. 미정아, 이건 오해야. 그는 한 걸음 엄마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엄마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그 목소리는 내가 태어나서 처음 듣는 엄마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레이션 현재 후킹 그날 엄마는 처음으로 진실을 직접 들었습니다. 누가 전해준 말도 누가 설명해준 사실도 아닌 그 남자의 입에서 나온 진실을.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야기는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 진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으니까요. 엄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린 채 의자에 앉아 그대로 굳어 있었어요. 이준호는 그제야 사태를 수습하려는 얼굴이 됐습니다. 미정아, 이건 다 애가 만든 이야기야. 그 말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준호가 아니라 나를 봤습니다. 서연아, 이게 정말이니? 그 질문은 너무 늦게 왔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시 한번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거실에 울리는 이준호의 목소리. 도연이는 딱 그 타이밍에 들어와 줬고 엄마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고 숨이 막히는 울음으로. 나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니? 그 말이 엄마의 입에서 나왔을 때 나는 이상하게도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미안함도, 분노도, 위로도. 그저 아주 오래 기다린 말이 이제야 나왔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최영수 아저씨가 이미 연락을 해둔 상태였고 CCTV 영상과 녹음 파일, 아빠의 수첩 사진까지 모두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영상을 보는 순간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이건 다시 봐야겠네요. 이준호는 그날 밤 체포됐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그는 엄마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미정아, 내가 제일 바보야. 그 말에 엄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일주일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집 앞까지 왔다가 한참을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아빠의 모습은 내 기억 속보다 훨씬 작아 보였습니다. 머리는 희끗해졌고 어깨는 잔뜩 굽어 있었어요. 문을 연 건 나였습니다. 아빠는 나를 보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나를 껴안았습니다. 말없이 오래. 그 품에서 나는 처음으로 마음껏 울었습니다. 엄마는 조용히 집을 나갔습니다. 짐도 많이 챙기지 않았어요. 아빠랑 둘이 지내. 그 말이 엄마의 전부였습니다. 나는 붙잡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별은 붙잡을수록 더 망가진다는 걸 이미 배웠으니까요. 나레이션 현재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그래도 엄마잖아. 용서했어? 나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용서는 의무가 아니니까요. 아빠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에서 피고인은 범행과 무관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아빠는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기쁨보다 억울함에 더 가까운 눈물이었습니다. 지금의 나는 어른이 됐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됐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그때의 엄마를 이해하게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해는 저절로 오지 않더군요. 대신 확신은 생겼습니다. 아이를 지키지 않는 선택은 중립이 아니라 가해다. 마지막 나레이션 엔딩 훅 만약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 아이의 침묵을 말이 없어서 괜찮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면 부디 다시 한번 아이를 봐주세요. 가장 조용한 아이가 가장 많은 걸 견디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나는 그날을 끝내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아이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집에서 한 번 더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막아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